Hola, buenos días. Yo soy Professor 남기 Park. 안녕하세요. 광주교육대학교 박남기 교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같이 제가 한국 교육의 특징을 이야기하면서 과연 한국 교육을 통해서 베네수엘라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를 여러분이 추출해 보도록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이 내용을 먼저 순서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인트로덕션에서 간단하게 뭘 할지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한국 교육을 유초, 중등 교육과 고등 교육으로 나누어서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한국 교육의 특징을 소개를 하면서 그 안에서 베네수엘라 학자 여러분들께서 추출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지금 한국 교육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한국 교육이 한국의 경제 발전에 기여를 한 면이 크다. 즉 교육을 통해서 국가를 발전시킨 대표적인 나라로 한국을 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한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오늘 한국 교육의 특징을 몇 가지로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 이 웅크타드의 UN 무역개발회의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이 한국 교육이 한국이 이제 드디어 세계 경제 발전 국가로 이렇게 발돋움했다는 뉴스를 여러분이 볼 수 있습니다. 이 뉴스를 잠깐 보여드릴까요? 여기 보인 것처럼 UN Agency upgrades Korea's status to developed country 이런 식으로 한국 교육, 한국의 발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2021년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육이 한국을 발전시켰다 이렇게 믿어지고 있고 다른 신흥시장 국가들도 관심을 가지고 한국 교육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한국은 당시에 전쟁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일본 식민지를 겪었습니다. 대한민국은 5,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로서 상당한 과학과 문명의 발전을 이루었었는데 19세기 말 일본의 침략으로 인해서 그 성장이 중단이 되었고요. 또 1945년에 독립이 되었지만 다시 한국전을 겪으면서 모든 것이 폐허가 된 그런 상태에서 출발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비유를 듭니다. 옐로스톤 파크를 갔었는데요. 저는 울창한 숲이 우거져 있을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일부를 가봤더니 아주 어린 소나무들이 자라고 있었거나 아니면 까만 잿더미를 볼 수가 있었는데 이제 산불로 인해서 그렇게 된 거죠. 근데 이렇게 산불이 난 지역하고 아리조나 사막을 비교를 해서 둘 다 황폐한 곳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즉 토대가 이 옐로스톤 파크의 이 잿더미가 된 그 땅은 앞으로 10년이 지나면 다시 어린 소나무와 다양한 식물로 가득 차게 될 것이지만 아리조나의 사막은 10년이 지나도 사막 그 상태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육이 한국 발전에 기여한 바를 감안을 할 때 이제 그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 자체가 당시에 1950년대 상황이 비록 다른 나라와 비슷하게 어려운 지경이 있었지만 실은 이미 엄청난 숲을 이루고 있던 상황에서 산불로 인해서 모든 것을 잃은 것과 비슷한 특징도 있었다.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한국의 상황을 볼 때요. 그렇다면 어떻든 한국 교육이 한국 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했는데 한국 교육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는지가 궁금하실 겁니다. 그리고 한국 교육이 그러한 특징을 갖는다면 그 특징의 배경에는 또 한국 교육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던 어떤 이유
또 국가 차원에서 그러한 정책을 수립했던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던지고 싶은 질문 중에 하나는 정말 한국 모델을 베네수엘라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십사 하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같이 이야기를 나누어 가겠습니다. 이 한국의 유초중등 교육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요. 이제 제가 통계를 가지고서 간단하게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교사 1인당 학생 수, 학급당 학생 수, 그리고 취학률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육제도하고 문화가 이 교육을 통해서 국가 발전에 기여하도록 했던 어떤 강점이 있습니다. 그 강점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요. 다음으로 항상 그러한 제도를 진행을 하면 어려움도 함께 따릅니다. 그래서 이 실력주의 사회라고 제가 부르는데요. 이 실력주의 사회는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이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살펴보는 이유는요. 이 1970년대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보면 초등학교가 약 57명, 중학교가 42명, 고등학교가 거의 30명입니다. 1950년대는 더욱더 열악했습니다. 여기 이제 이건 여러분이 참고할 수 있도록 제가 자료를 제공한 것입니다. 이 자료를 한번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학급당 학생 수도 한번 봐보십시오. 1970년에 유치원은 34명, 초등학교가 62명, 중학교 62명, 고등학교가 58명입니다. 조그마한 교실 안에 60명이 넘는 학생들이 있었는데요. 1960년대 말 제가 초등학생이던 시절에는 우리 반에 80명이 함께 공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많은 학생을 한 교사가 교육을 시킬 수 있었는가? 그리고 그러한 정책이 타당한가 하는 의문이 생길 것입니다. 이 자료도 학급당 학생 수추의 최근의 모습까지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최근에 와서는 2019년 현재 보면은 이렇게 학급당 학생 수가 아주 크게 줄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 OECD 평균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거의 평균에 근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취학률입니다. 취학률도 보면요. 1970년에 유치원은 거의 없었습니다. 초등학교가 92%, 중학교가 37%, 고등학교가 20% 이렇게 학생들이 취학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고등학교 이하의 교육을 받은 사람의 비율에 관한 자료인데요. 이 OECD 자료에 보면 여기에서 한국이 고등학교 이하의 교육만 받은 사람 비율이 가장 낮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한국 이 25세에서 34세 인구의 경우에 전 세계에서 고등학교 이상의 교육을 받은 사람 비율이 가장 높다. 이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25세에서 64세까지 교육을 받은 비율을 표로 나타내고 있는데 이것도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 여기서 지금까지 제가 이 한국 교육을 이렇게 짧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아주 많고요. 학급당 학생 수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취학률은 아주 높고요. 그다음에 특히 초등학교 취학률이 아주 높고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 갈수록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의 핵심은 국가가 가난할 때는 일단은 취학률을 높이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어떻든 모든 국민이 즉 초등학교 다닐 연령 있는 학생들은 다 초등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좋다. 그런데 국가가 돈이 없기 때문에 건물이 부족하다면 좁은 교실에 많은 학생을 넣고 국가가 예산이 부족하다면 교사 한 명이 많은 학생을 감당하도록 해서라도 일단 초등학교부터 취학률을 높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초등학교 취학률을 통해서 기초적인 소양이 갖추어지면 그 다음에 중학교 취학률을 높이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취학률을 높이고 다음이 대학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물론 이 취약률을 높이려고 할 때 국가가 건물도 없는데 어떻게 높일 것인가 하는 문제가 대두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할 텐데요. 일단 우리나라의 강점으로 초등학교 담임교사제를 들고 있는데요. 한국은 한 명의 교사가 초등학교 경우에는 모든 과목을 다 가르쳤습니다. 그러려면 교사가 아주 뛰어나야 했고요. 뛰어난 교사를 유치하기 위해서 교사 급여를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국 모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교사에게 높은 급여를 주어서 우수한 교사를 확보하고 그 우수한 교사가 많은 학생을 한꺼번에 가르치게 하는 모형입니다. 뛰어난 교사는 많은 학생을 통솔해서 갈 수 있고요. 그게 오히려 가장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모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교사 순환 근무제인데요. 교사가 한 학교에 5년을 근무하면 대도시에 근무했을 경우는 농어촌 혹은 섬 지역으로 가서 다시 5년을 근무해야 하고요. 가난한 지역에 근무를 한 교사들은 다시 또 5년면은 부유한 지역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디에 살고 있든 가난한 지역에 살든 농어촌에 살든 우수한 교사 밑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교사 순환 근무제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주 교사의 높은 질인데요. 탑 5% 학생들이 교사가 됩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광주교육대학교 학생들은 주로 의대 수준의 학생과 유사하고요. 의대를 가지 못한 학생들 정도 수준, 그 다음 단계 수준의 학생들이 거의 입학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나 의대 학생들의 수준을 갖추고 있는 그런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의 바탕에는 부모의 높은 교육열이 있고 학생들의 높은 학습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떻게 우수한 교사를 확보할 수 있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15년차 교사의 연간 법정 급여 수준을 이렇게 OECD와 비교했는데 OECD 평균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 상황이 되견하면 이제 지금 한국 경우에는 실력주의 사회입니다. 그래서 아주 공정하고 투명한 입시 제도를 가지고 있어서 부모가 아무리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고 부자라고 하더라도 시험에 통과하지 않으면 좋은 대학에 입학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좋은 직장도 실력을 기준으로 뽑기 때문에 부모의 배경이 작용하는 부분이 아주 작습니다. 따라서 가난한 집 부모들도 자녀가 열심히 공부만 해서 좋은 대학을 나오면 좋은 직업을 갖고 잘 살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을 열심히 뒷바라지하고 학생들도 그러한 모습을 보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만약에 부모의 배경이 좋은 고등학교, 좋은 대학교 진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면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지 않을 거고 부모도 자녀 교육에 많은 돈을 쏟아붓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에 좋은 직업을 갖는데 좋은 학교 나오는 것이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면 좋은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 애를 쓰지 않겠죠. 따라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은 부모의 배경이 아니라 개인의 노력과 실력이 좋은 학교에 입학하는 것을 좌우하고 좋은 학교를 나오면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이 사회 제도가 핵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회를 만들었을 때 나타나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제 한 세대가 지나면 빈부격차가 심화되고요. 또 사회의 높은 경쟁과 갈등, 그 다음에 입시 지옥과 높은 사교육비 문제에 시달리게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초중등 교육을 보았고요. 고등교육 같은 경우에도 한국이 아주 재미있는 사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국가가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고등교육 진학률이 한국이 아주 높습니다. 이 한국의 고등교육 경쟁력은 이제 여기서 보신 것처럼 과거에 2007년에는 6위였는데 지금 2014년에 23위, 2016년에 26위, 현재는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타입 A와 타입 B의 대학에
대해서 보면 타입 A는 4년제 이상 석박사 과정까지를 말하고요. 타입 B는 4년제 미만, 즉 전문대학, 직업 전문학교 등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보면 진학률, 취학률이 우리가 탑 그룹에 속하고 있습니다. 이 표는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 한국 수준 볼 수 있고요. 대학에 진학하고 있는 사이에 중간 퇴학을 하지, 그러니까 자퇴를 하지 않고 끝까지 남아있는 대학의 유지 비율인데요. 우리가 OECD 국가 중에서는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즉 한국은 가능하면 중간에 학생들을 퇴학시키지 않고 졸업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가고 있고 학생들도 끝까지 졸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서바이벌 레이트를 여기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렇지만 공공 지출, 즉 국가 재정에서 고등교육에 쓴 돈의 비율을 보면 OECD 국가 중에서는 아주 낮은 쪽에 속했습니다. 한국은 사립대학을 통해서 고등교육을 제공했던 세계의 대표적인 국가입니다. 아직도 학생의 80% 정도는 사립대학에 진학하고 있고요. 사립대학이 이렇게 커질 수 있었던 배경에는 사립대학 설립을 유도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다양한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사립대학을 통해서, 즉 국가가 대학을 설립할 돈이 없던 시절에도 사립대학을 통해서 학생들은 이렇게 공부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그 내용이 보여 있고요. 이걸 여러분들께서 보시면은 그 국가가 돈을 얼마나 지불을 했는지 이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GDP 대비로 자료가 제공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학생 1인당 교육비를 보면요. 근데 한국이 OECD 국가 중에서는 7번째로 낮은 국가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학생 1인당 교육비는 아주 적게 해서 고등교육을 실시했다. 즉 국가가 부유하지 않은 상황에서 학생 1인당 교육비를 높게 한다면 많은 학생을 교육시킬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이 자료를 보시면 여러분께서 타입 A와 타입 B의 학생 1인당 그 교육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구체적인 자료는 제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교수 1인당 학생 수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 통계도 보면 우리나라가 가장 열악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년제 대학의 경우에는 교수 1인당 학생 수가 거의 47명에 육박합니다. 어찌 보면 어떻게 이러한 것에서 교육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이러한 교육을 통해서 한국은 전문 인력을 길러낼 수가 있었습니다. 즉 국가가 가난할 때는 교수 1인당 학생 수를 많이 하고 대신 교수 급여를 높여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이게 한국형 모델입니다. 4년제 이상의 학생들 경우에도 그러니까 대학의 경우에도 교수 1인당 학생 수가 27명에 해당하는데요. 그리스가 2004년 경우에 35.8명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제가 이렇게 2004년 자료를 가지고 고등교육을 소개하는 이유는 한국이 아직은 과거의 특성을 유지하고 있었던 시기입니다. 이때까지는. 그 이유가 지나면 한국도 선진국형으로 이제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과거 한국의 특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2004년 자료를 제공을 해드리면서 최근 자료도 간단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교수 1인당 학생 수를 타입 A와 B 평균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자료로 보여드리고 있고요. 여러분들께서 이 자료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실 수 있도록 자료 제공했고요. 다음으로는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학생에 관한 자료입니다. 여기에 보면 한국 경우에 이 사립학교 재학하는 학생 비율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습니다. 타입 B, 즉 2년제, 그러니까 4년제 미만의 경우에는 우리가 3위이고요. 4년제 이상의 대학 경우에는 OECD 국가 중에서 우리가 1위인데 2004년 당시에 거의 84% 학생이 사립대학에 재학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립대학을 통해서 제공을 했기 때문에 국가는
적은 돈을 가지고 많은 학생들을 교육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학생들, 그러니까 그 국가 예산이 적게 들어간다는 의미는, 즉 부모가 직접 자녀 교육비를 부담한다. 그러니까 국가 세금으로 부담하는 게 아니라 자녀 교육비를 직접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그런 정책을 썼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사립학교 비율이 그렇게 높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재밌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 과학과 공학 학생의 비율이 아주 높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OECD 국가 중에서 우리가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높은 교육열로 인해서 국제 학생, 그러니까 미국에 유학하는 학생 수가 한국이 3위인데요. 이게 중국 인구의 25분의 1이면서도 우리 학생들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을 보면 얼마나 많은 유학생들이 갔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국은 사립대학을 통해서 중고 그리고 대학까지를 제공을 했다. 그게 가능했던 것은 부모의 높은 교육열, 학생들의 학습열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고, 또 부모가 그런 높은 교육열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좋은 대학이나 고등학교를 입학하고자 할 때 자녀의 실력으로 입학이 결정되었고, 좋은 대학을 나오면 좋은 직업을 갈 수 있도록 하는 사회 시스템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랬다. 그리고 초중고, 과거에는 학생 1인당 교육비가 가장 낮았다. 교사 1인당 학생 수도 가장 많았다. 그러한 방식으로 한국 교육이 진행되었다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여기에서 간단히 요약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소개한 말씀을 바탕으로 과연 베네수엘라의 문화에 적합한 모델은 무엇인지, 그리고 혹시라도 한국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이 있으시다면 관련된 논문과 책을 읽으면서 또 저에게도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열심히 여러분에게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가요? 제가 설명한 한국의 유초중고 교육의 특성, 그리고 대학의 특성, 그리고 간단한 그 발전 과정과 문화 역사적 맥락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되셨는지요? 이 이해를 바탕으로 베네수엘라 교육 발전에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